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전세를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매매도 사실 처음에 알아봤다가 요즘에는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전세로 전향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 스펙트럼 넓게 정말 전국구를 뒤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용한 범위가 5억이다 하면 5억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구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린 아파트들도 서울, 뭐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원, 분당, 뭐 안양 등등 할 것 없이 정말 전국구를 맞고, 심지어는 부산도 봤었어요. 매매면 사실 저는 다른 데 월세 살더라도 거기를 매수를 할까 해서 그렇게 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5억을 가지고 또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오피스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축에 괜찮은 것들 볼 수 있고, 서울은 아니더라도 점점 뭐 수원 조금 변두리나 아니면 동탄 정도를 알아보면 5억으로는 사실 거의 84, 그러니까 33평짜리 아파트 신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개구린 막 빌라 아파트 그런 오피스텔부터 완전 신축 아파트까지, 넓은 평수 아파트까지 지난 몇 개월간 정말 정말 다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서울, 경기도 등등 다 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와인 너무 달다. 결론적으로는 어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거 못 구했어요.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뭐 요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미 나가는 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딱 그 날짜에 계약한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이젠 제가 정말 집을 구해야 되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여유에 대해서. 저 생각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요즘에 전세 매물이 꽤 많아요. 좀 막 까다롭지 않게 눈만 낮추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막 뭐 호갱노노 보고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 몇 번 돌리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매물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 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팁이라고 하나요? 집 구하기 팁을 전수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주저없이 떠드는 스타일이에요. 주저리주저리.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주저리 한번 제 집 구하는 스토리들을 와인 마시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1번. 여러분, 고층으로 가시는 거 한번 직접 가보세요. 직접 안 가보시고 계약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층 매물은 직접 가보고 계약해라. 왜냐?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찾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전세고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좋은 신축, 그리고 뷰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뷰가 좋으려면 여러분 어때야겠어요? 층이 높아야겠죠. 층이 높아야 뻥 뚫린 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축 아파트 한 40 몇 층 되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38층가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완전 고층도 아니었고 중상층 정도 됐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잖아요. 좋은 건설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약간 중이염이 있었어서 그런지 비행기 타면 귀가 굉장히 아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슝 올라가니까 갑자기 귀가 너무 멍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와, 밖에 그 좋은 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붕 떠있는 불안정한 기분이랄까? 그래서 꽤나 5분, 10분 정도 일부러 거기 그 매물에 머무르면서 둘러봤는데 정말 다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뷰도 너무 좋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넓고. 근데 이 약간 불안정한 느낌과 귀가 먹먹하고 약간 머리가 띵해져 오는 그런 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여기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사하고 좀 찾아봤어요. 고층. 뭐 제가 사실 고층 안 올라간 거, 저 고층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등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고층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100층 건물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뭐 하물며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층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비행기 탈 때만 빼고. 근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좀 이상해서, 제가 나중에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저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너무 높은 층에 살아가지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다는 둥, 뭐 저층으로 내려오니까 좀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둥, 뭐 그런 부동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여러분, 평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평수를 사실 저도 이제 뭐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이게 아파트의 전형적인 평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건 아시죠? 저희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평이라고 했어요, 평. 근데 요즘에는 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평이 3.3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24평짜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59 제곱미터여서 보통 59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9A, 59B, 59C 뒤에 붙는 A, B, C는 뭐냐? 보통 A 타입은 판상형이라고 해서
거실과 거실이 여기 이게 그냥 정말 전통적인 그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은편에 딱 주방이 있어서 거실 창문과 주방의 창문이 마통풍이라고 하죠. 창문을 양쪽을 열면 맞바람이 나는 그 맞바람이 치는 그런 구조를 보통 A 타입에 넣어요. 그리고 뒤에 뭐 C 타입, B 타입 막 이런 데에는 보통 막 타워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타워형은 좀 구조가 달라요. 마통풍이 안 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마통풍 치면서 환기시키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판상형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구조인데 또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타워형처럼 약간 거실을 넓게 쓰는 그런 조금 색다른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형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타입도 다 이 트렌드가 있고 추세가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1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에 가면 다 판상형만 있고 1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가면 타워형도 많고 이런 트렌드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잡소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평은 59라고 보시면 되고 33평은 8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4 나오기 3.3하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급 면적이랑 또 전용 면적이 있는데 그냥 내가 쓰는 이 공간은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 면적은 뭐 엘리베이터, 공간, 뭐 공용으로 쓰는 모든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공급 면적이 나오니까 이거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84가 33평, 59가 24평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추가로 또 이렇게 많은 평수대가 74평이라고 30평 있어요. 30평, 31평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59는 좀 작고 84는 좀 너무 크고 그러면 74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전세가가 84, 74, 59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없어요. 특히 84, 74는 정말 몇 천만 원 차이여서 차라리 84 가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잘 빠졌는지에 따라서 어느 아파트는 74도 84처럼 느껴지고 어느 아파트는 뭐 74에도 59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접 가보셔야 돼요. 안 보고 계약하시는 맛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수는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넓은 평수일수록 뷰가 좋아요. 좋은 로얄층에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로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얄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막 도로에 그 도로 소음 별로 없는 곳, 뭐 좀 대중교통 타는 곳이랑 여기랑 좀 더 가까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숲을 바라보는 뷰라든지, 오션뷰, 호수뷰, 뭐 리버뷰 이런 것들을 로얄동이라고 하죠. 그런 동에 이제 좋은 그 넓은 평수들을 많이 배치를 하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 나중에 깨달았던 게 있는데, 여러분 보통 네이버 부동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굳이 안 가도 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은 이렇게 매물들이 한 아파트 단지에 쭉쭉 나오잖아요. 막 10개 매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어느 동에 위치한 매물인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네이버 부동산이 그렇게 잘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확대해서 보신 다음에 보통은 모든 아파트들이 다 남향으로 지어요. 남동향, 남서향, 남향 뭐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을 딱 보시고 이 동 매물이 나왔구나. 근데 보통은 남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거실창이 나 있겠구나. 이쪽으로 나 있으면은 여기가 숲 쪽을 산을 바라보고 있구나. 숲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강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이게 이제 겐또가 때려지거든요. 아니면은 단지 안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뷰를 저처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굳이 일일이 헛걸음하지 않으셔도 그냥 거기 가셔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지도만으로도 요런 뷰구나 대충 겐또가 때려져요. 특히 뭐 위성뷰, 그 뭐 거리뷰, 그리고 그 이제 그 항공뷰, 항공뷰 보시면은 대충 나와요 각이. 그리고 네 번째는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회사 일에 쪼들리는데 어느 세월에 부동산 다 가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안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호갱노노 가셔가지고 몇 개 괜찮은 매물들 네이버 부동산에서 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그 후기들 쭉 보세요. 보통은 거기 매수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기 아파트 자랑밖에 안 쓰긴 하는데 그 사진들 나오거든요. 저희 동에서 바라본 뷰예요 이러면서 사진들 나오면 거기서 뷰 사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되게 중개업자분들이 저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몰고 가가지고 좀 짜증나는 포인트기는 한데 저는 약간 다 겪어봐서 그런지 귀찮고 저희가 막 부동산인데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려요. 저희 이렇게 등록증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쉽게 사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사기를 쳐서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물만 찾았냐면 무융자 매물. 무융자 중에서도 현재 무융자인 매물만 찾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융자라는 게 여러분 빚이라는 거예요. 융자 이꼬르 빚 이꼬르 대출. 그래서 이 매수자가 그러니까 임대인, 이 집주인이 매수자 이꼬르 임대인 이꼬르 집주인 아주 거의 뭐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부동산 용어들이.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집을 살 때 사실 100%이 5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5억 갖고 집 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은행 대출 끌어서 집을 삽니다. 은행 대출 2억에 내 돈 3억. 그러면 지금 빚 대출 융자가 2억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등기부 등본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에 보여요. 땡땡땡 임대인이 땡땡 은행에서 2억을 융자를 꼈다. 이게 대출 얼마 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집주인도 뭐 돈 벌고 뭐 그러면서 상환을 해나가요. 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라는 소리거든요. 상환을 해나가는데 아직 상환이 안 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처음부터 빚이 없었어요. 혹은 처음에는 빚이 있었을지언정 집주인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상환 다 해서 지금 빚 없는 상태. 이게 제일 깔끔해요. 저는 이것만 봤고요. 두 번째, 지금은 빚이 조금 껴있어요. 조금 껴있는데 임차인 네가,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가 잔금 지불할 때 잔금이 뭐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간다 하면 몇백만 원은 계약금으로 넣고, 그리고 몇백만 원 넣나? 5억짜리 들어가면 보통 10% 뭐 1억 뭐 넣는 계약금 넣는다 치고 나머지 4억을 이제 들어가는 날짜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는데, 그때 이 4억 가지고 있었던 이 빚을 이렇게 그날 맞박뻗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없는 거지. 근데 세입자 네가 나한테 그 전세금을 주면은 이 전세금으로 내 빚을 갚겠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융자 상환 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중개업자분들한테 나 융자 상환 조건은 안 하겠다, 귀찮다라고 했는데, 다들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우선은 왜냐하면 어차피 복비 다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건을 충분히 명시할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엄청 뭐 예민충 막 예민충 이런 거 다 쓰면 안 되나, 막 내가 엄청 까다로운 연인 것 마냥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저의 그 발작 포인트였어요. 발작 버튼을 살짝 눌러줬다고 보면 돼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환 조건을 하면은, 제가 왜 싫어하냐면,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해보고 나서 집주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상환 조건을 할 때 이거 되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걸로 별로 사건이 없어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사기치려면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중개업 그런 사례들도 뉴스에 있고, 이제 중개업자랑 뭐 임대인이랑 같이 짜고서 몇 명 임차인들한테 똑같은 매물을 사기치면 금방 치거든요. 이거를 상환 조건이라고 해놓고 잔금은 받아먹고, 임대인이랑 결국 임대인이 그 은행 가서 상환을 할 때 저도 가야 되고, 중개업자도 대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막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대동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 가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분이 굉장히 기분 상해하셨어요. 왜 나를 못 믿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이게 신뢰의 문제인가요? 돈이 걸려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억 단위가 걸려있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근데 그걸로 굉장히 기분 상해하면서, 그로부터 그 장장 뭐 2년 뭐 막 이렇게 사는 동안 계속 시비를 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저의 이런 나약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런 신경 싸움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빚이 없는 것만 찾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상한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집에는 빚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경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은행이 선순위자. 그러니까 은행한테 먼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자기 돈을 빼가요. 그 다음에 내가 후순위자. 세입자는 그 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전세 대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융자낀 매물들은 싸요, 전세 대금이.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나 뭐 집주인 설마 떼먹겠어, 막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죠? 5개 얘기했나? 6개 얘기했나? 음. 그리고 그래서, 야, 이 청산 뉴스다. 대본도 없는데 이렇게 청산 뉴스 가능합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고 짬바가 세면은. 그래서 이렇게 융자 있는 매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곱 번째,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저의 전세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전세 보증 보험도 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카오랑, 이거 팁인데,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할인을 엄청 많이 때려줘요. 그래서 5억, 뭐 예를 들어 4억짜리 전세 2년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한 거의 80 이상일걸요. 2년 하면 160만 원 이 정도고. 요즘에는 네이버 카카오에서 어떻게 그 상품을 끌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꼭 이용하시면 되고. 어, 근데 전세 보증보험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택의 종류가 많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 등등 많은데, 안 해주는 물건들도 있어요. 보통 안 해주는 물건은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더 높을 때.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6억이에요. 그런 경우 별로 없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아예 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완전 새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직은 매매가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완전 새 아파트니까 뭐 이렇게 그 KB 시세라고 뭐 찍히는 게 있어요. 매매가 되면. 그렇게 시세가 아직 안 찍힌 거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80%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요, 전세가가. 예를 들어 이걸 처음에 분양했을 때 3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 3억 곱하기 80%니까 2억 4천만 원 이하면, 지금 전세가 들어가는 2억 4천만 원 이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보통 없죠. 요즘에 그 아파트 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도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 대비 80%인 전세는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빌라, 단독주택 아니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는 하는데, 아파트는 사실 대부분 전세 보증 보험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물론 이거 편집해서 올릴 때는 컷 해가지고 빨리 돌리기 해서 올리겠지만, 이제 거의 24분을 혼자 떠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재택근무를 해서 아무것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영, 영상으로. 유튜브는 제가 정말 이 힘든 회사 생활 와중에 숨쉬는 창고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도 종종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재미를 붙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 채널을 다른 걸 했다가 뭐 딱히 구독자도 안 늘고 댓글도 안 달리고 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해볼까 하고서 했는데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제 영상 편집 실력도 많이 늘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뭐 그래서 시너지, 여러분들과의 시너지로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영상을 남기고 있죠. 솔직히 이거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못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처럼 저는 이렇게 부동산 많이 임장 다녀 본다고 하거든요. 직접 가보는 거를 매매로나 전세로나 뭐 월세로나 이렇게 많이 서울 비롯한 방방 곳곳을 누빈 사람은 제 나이 때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적 상식도 많다고 생각하고 좀 부동산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남들 못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 없으신 분들은 중개사분들한테 그냥 확실하게 조건들을 명시를 하세요. 저는 진짜 조건을 엄청 상세하게 명시를 했는데도 막상 가보면 그 조건이 아닌 매물들이 있어서 조금 빡이 많이 쳤었거든요. 최근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 언제 입주를 해야 된다, 얼마 동안 살고 싶다, 그리고 뷰가 좋았으면 좋겠으니 거실에서 바라본 뷰가 있으면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공동 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세한 조건들을 다 나열을 했는데도 막상 등본 때 보면 분명히 제가 단독 명의만 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명의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런 거 확실하게 하고 가시면 헛걸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공동 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무용자 매물만 보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귀찮은 게 싫어요. 여러분 공동 명의, 그러니까 보통 부부가 공동 명의 많이 해요. 아니면 부모 자식이 공동 명의 많이 하는데 제가 임대인 사정을 봐줄 건 아니고 뭐 사정이 있었겠죠. 공동 명의 하는. 근데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그 공동 명의 두 분이 다 오셔서 계약을 해야 돼요. 혹은 그 뭐라고 하지? 그 대신 가줄 때 쓰는 서류 그런 거를 작성을 해서 뭐 가족관계 정리서 띄거나 아니면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러는데 솔직히 전화 목소리가 그 사람인 걸 알게 보면, 그리고 서류 그거 조작하는 거 금방입니다.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그건 무조건 제가 진짜 무슨 의심병자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뭐 전세가 이 지역에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마음을 이렇게 조금 너그럽게 해서 오케이 다 오케이 하겠죠. 근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골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봐줄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단독 명의로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왜 단독 명의가 더 편한지 상세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처음 가시는 분들은 층수 어디로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리 요즘 아파트가 잘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그렇죠. 중층 그리고 중상층이 가장 비싸요. 비싼 만큼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애 있는 분들은 저층 1층을 선호하시기도 하더라도 막 뛰놀 수가 있으니까 저층을 선호하시기도 하는데, 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1, 2, 3층 정도까지는 물론 그 1층의 높이가 아파트마다 달라요. 필로티 구조, 그러니까 밑에 이제 기둥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1층이 다른 아파트 2층 정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진짜 완전 지대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런 1층일 수도 있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무뷰잖아요. 나무뷰 좋아하시면 오케이고, 그런데 소음도 많이 들리고 거실 이 창을 열면은 정말 뭐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단지 내 뷰일 경우에는 사실 저층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층, 뭐 고층 오케이인데 탑층 같은 경우에는 비가 들이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냉난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좀 별로죠.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탑층은 피하시고. 그래서 사실 매물이 다 가격이 다 리진이 다 있어요. 탑층이 싸고 1층, 2층, 3층이 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 아니라 이제 요즘 나오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사실 이 호수 두 개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세 개 동이 있는데, 보통 세 개 동이 있긴 해요. 동이 아니죠. 세 개 호수라고 해야 되죠. 한 층에 세 개 집이 있는, 세 개 집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 데도 있고 한 대인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근히 출퇴근 시간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세 개 호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하나밖에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실 때는 보시면 좋고, 저는 뭐 이건 신경 쓰지 않아요. 반려동물 키우셨든 안 키우셨든 그거는 매매할 때의 문제지, 제가 그냥 잠깐 2년 살고 나오는데 굳이 반려동물을 키운 집이라고 해서 그게 저한테 문제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간혹가다 반려동물 키운 집은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고, 사실 벽에 뭐 시공이 되어 있다고, 저는 사실 집을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큼직큼직하게 뷰, 구조, 그리고 특히 제가 더 보는 거는, 저는 혼자 사니까 거실과 주방이 큰 거, 저는 방이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주로 혼자 지는 이 거실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실, 주방이 크게 튀어 있는 거, 그리고 방도 뭐 하나는 옷방으로 쓰면은 안 커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게, 가족이 많으면 방 하나하나가 큰 게 더 중요한 거고, 거실 큰 거보다는 저처럼 혼자 사용을 하면 거실 하나가 더 큰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더 뭐 본인의 선호사항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챙겨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거의 팀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번째로 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네이버에도 대략적으로 관리비 얼마인지 나오기는 하지만 관리비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 관리비 뭐 아파트 관리비라고 치면은 관리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우선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뭐 세세하게 몇 평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 아파트의 관리비가 어느 정도다, 잘 관리되고 있다 없다 뭐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관리비 사이트 들어가서 다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이 수원시에서 관리비가 상중하, 비싼 정도다, 싼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요 정도 관리비가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관리비는 평수 따라서 그렇게 아파트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뭐 2, 30평 뭐 20만 원대 중후반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냥 몇만 원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 평생 살 게 아니라면 잠깐 살고 나오는데, 그 잠깐 사는 2년 동안 공사장 뷰인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다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가셔서 내가 들어갈 곳이 주변이 뭐 공사하는 데는 없는지, 그런 소음이라든지 경관을 해치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고, 어,
특히 도로 뷰일 경우에는 도로 뷰라기보다는 사실 도로 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야경도 괜찮고 한데 근데 소음이 문제죠. 그래서 은근히 이 소음이 밤에는 또 심하게 들리거든요. 낮에 집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막상 그 집을 들어가시고 나서 밤에 느끼는 소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면에 있는 아파트에 가실 경우에는 거실 창문을 다 열어보시고 그거를 이제 그냥 잠깐 듣지 마시고 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어느 정도로 시끄럽겠구나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특히 저층일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사실 고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조건 집 보러 가시면은 거실 창문 열어서 이게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공사장 뷰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뷰 경관이라든지 소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지도 많이 나요. 그래서 공사장 가까운 데 있으시면은 알게 모르게 지금은 안 느껴지지만 먼지가 스멀스멀 이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굳이 뭐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공사장 쪽에 있는 매물을 선택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와인을 드디어 다 마셨네요. 이렇게 지금 35분 떠들었어요, 여러분. 35분 떠들면서 한 열 몇 가지 제가 지금 몇 개월간 열심히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서울은 사실 전역을 봐서 혹시나 서울 부동산 구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구하기 되게 힘들죠. 그리고 참 현타도 많이 와요. 여러모로 현타도 많이 오는데 사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주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집착과 그런 것들이 또 워낙이나 높은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래도 어딘가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듯이 또 어딘가에선가 또 언젠가 여기 쫓겨나게 되면 저도 살고 있겠죠. 어, 어떻게 구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그냥 어떻게든 구하겠지 싶어가지고 여유롭게 쓸데없이 여유롭게 이렇게 각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가 대성하면 뭐 나중에 집들이 이런 것도 하고 그럴 텐데 참 유튜브가 하기 쉽게 안 크네요. 아무튼 대성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지금 30년을 힘들지만 계속 살아왔듯이 열심히 유튜브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 지금 이거 편집으로 하면은 몇 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집 구하는데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금